거창하게 붙어 있는데 왜 우리는 항상 이 모양인가? 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글을 좀 쓰는 사람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작가와 좀 약간 다르고 사람들하고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고요. 물뚝심송이라는 그 필명을 쓰는데 그 물뚝심송의 뜻은 진짜로 그렇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내 음절의 단어입니다. 이게 신영호 씨가 그린 그 키드갱이라고 드라마도 만들어진 그 만화에 나오는 한 대사예요. 아주 의미 없는 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필명을 잡을 때 굉장히 멋있고 뭔가 있어 보이는 필명을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 일체의 선입견을 배제해보자 라는 뜻으로 물뚝심송이라는 닉을 정했더니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사람들이 저기엔 분명히 이상한 뜻이 있을 거다 라고 추측을 하곤 합니다. 전에 이제 노사모나 서프라이즈몰드에서 글을 많이 썼던 것 같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아주 개인적인 글을 이제 그 규모가 작게 글을 썼었죠. 그러다가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딴지일보에 흘러왔어요. 딴지일보에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특히 정치에 관한 칼럼을 많이 쓰면서 이제 딴지일보에서 꾸준히 제 글을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보낸 걸걸요? 아니, 자폭은 몸인데. 딴지일보에서는 사실 딴지일보는 기자를 많이 고용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 딴지의 직원은 손으로 꼽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나꼼수 덕분에 뭐 벙커를 차려가지고 이제 그 벙커 운영 요원들은 많이 있지만 편집부 직원은 많을 때가 5명, 뭐 지금은 뭐 3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딴지일보에서 발표하는 글들은 그 외부 필진들이 쓰는 글이고요. 저도 그 외부 필진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근데 제가 주로 한 2010년 초반부터 글을 쓰기 시작해서 계속 정치 관련 글을 쓰다 보니까 딴지일보에서 그냥 붙여준 별명이 정치부장인 겁니다. 실제로 딴지일보 내에는 정치부 같은 부서는 없어요. 그리고 정치부 기자도 없고 정치부 팀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장도 없죠. 근데 저를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정치부장이라고 이렇게 써주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 오해도 좀 받고 그렇습니다. 뭐, 딴지일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기보다는 주로 나꼼수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많을 것 같고, 뭐 김어준 총수 얘기 궁금하시는 것 같고, 그런 건 이거 끝나고 제가 그냥 자유로운 시간에 자유롭게 물어보시면 제가 얼마든지 답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딴지일보에서는 저거 했었죠. 딴지 라디오에서 많이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뭐 나는 꼼수다가 지금 팟캐스트가 유행을 하면서 팟캐스트 분야를 하고 딴지 라디오가 신설이 되고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팟캐스트를 만들고 있죠. 그거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재밌는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제 소개는 마치기로 하고, 이제 훌륭하신 진보정의당의 당원 여러분을 모셔두고 제가 어떤 구라를 칠 건지, 어떤 거짓말을 할 건지 잘 들어보셔서 구라인지 사실인지를 잘 판가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한 겁니다.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진보 정치라는 게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그리고 현실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건지, 그리고 앞으로는 뭘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를 당에 소속된 당원이 아닌, 나름대로 딴지일보도 언론 맞습니다. 인터넷 언론 등록돼 있고, 언론의 관점, 좀 제3자의 관점에서 진보 정치란 어떤 것인가를 바라본 내용을 간단히 소개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아,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있구나 하는 그 시각을 한번 들어보시면 좀 재미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등장인물은 아주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일제 때 이전까지만 갈 생각이고요. 그걸 빠르게 보면서 이 1시간 반 정도 시간 내에 우리나라 진보 정치사를 다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 태반에 진보 정치라는 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제일 처음 얘기는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시작을 합니다. 사진도 제가 참 신경 많이 써가지고 고른 사진인데, 웃돌이 벗고 이렇게 딱 힘주고 계신 분이 여은영 씨입니다. 당시에도 저런 당시엔 사진이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았잖아요. 아주 특이하게 특별한 날에 이렇게 사람 불러다가 찍어야 되는 사진인데, 저런 사진을 찍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옆에 분은 이제 박헌영 씨거든요. 두 분이
이 생긴 거에서도 그 어떤 사상이 약간 좀 차이가 나는 게 약간 느껴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여운형 씨는 호가 이제 몽양이고 뭐 1886년생이고 뭐 이런 건 그냥 알려져 있는 사실들이니까 여운형 씨는 그 어려서부터 집안이 그 기독교 집안이셨습니다. 그 기독교 집안은 이제 왜 기독교 그 정치에 등장한 사람들이 기독교냐 아니냐는 게 중요한 게 우리나라 초기에 기독교가 전파했을 때 그 기독교를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극좌파나 공산주의자가 되진 않습니다. 그 자기가 그 자라온 환경으로 비춰볼 때 그 공산주의의 논리가 종교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이 많죠. 그런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 여운형 씨도 역시 그 기독교 집안 출신답게 그 극단적인 공산주의 쪽으로 가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민족주의에 가깝다라고 세간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강원종 목사 같은 분은 여운형 씨를 그 자유주의자로 분류를 합니다. 리버럴이라는 거죠. 그 민족주의적 성향보다 오히려 그 자유주의자 성향이 더 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 출신이면서 이제 뭐 또 저기 그 동학계도 그 이 여운형 씨의 할아버지 조부가 그 동학의 교주하고도 같이 친한 사이고 막 그랬답니다. 동학의 저것도 받았고 상해로 건너가서 그 임시정부의 그 임시의정원 의원, 그러니까 임시정부 내 의회 같은 거죠. 거기에 의원도 했었고 그랬는데 이 여운형 씨가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한테 천재적인 사람이었다고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되게 좋고 세상이 돌아가는 그 상황을 가장 빨리 캐치를 하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운형 씨가 그 일본이 망할 것이라는 걸 어느 정도 예측했다라는 분석들을 많이 합니다. 당시 45년, 44년까지만 해도 일본이 망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쟁은 계속 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완벽한 언론 통제를 했죠. 항상 우리가 어디서 이겼다, 뭐 승전보가 왔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미국하고 싸워서 밀리고 있다는 걸 그 조선반도 내에서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운형 씨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은 일본이 망했을 때를 대비해서 그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운영하기 위한 조직을 준비하는 거죠. 그게 이제 건국동맹이라고 44년도에 완전히 음성적인 조직, 지하 조직인데 그걸로 사전에 조직을 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덕분에 일제가 항복을 하고 물러가는 순간에 건국준비위원회가 거의 동시에 발족을 합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뭐 인터넷도 없고 핸드폰도 없는 시절에 거의 시간이 일주일도 채 안 걸립니다. 전국적으로 건준의 지부들이 다 설치가 돼요. 그랬다는 것은 사전에 준비를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해왔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온 건국준비위원회가 결국은 이 조선의 어떤 그 실질적인 정부로서 자리매김은 안 되지 않습니까? 다 아시죠? 다 실패했다는, 건준이 다 실패라는 거죠. 그 실패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건국준비위원회 내부의 그 권력투쟁이 가장 첫 번째 문제로 생길 수 있겠죠. 건준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박헌영, 여당 계열이고,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의견 통일이 안 되고,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서 건준이 삐거덕거리기 시작하고, 거기도 이제 그 이승만이 뭐 앞장섰다고 하기도 그렇고, 이승만과 같이 들어온 그 미군정이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여운형 씨가 건국준비위원회 내부에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 공산주의 계열이 그 득세하면서 그 사람들이 좀 무리한 행보를 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저는 그걸로 보는 거죠. 그 조선인민공화국, 그 흔히 말하는 인공이라고 하면은 북한이 아니고 이제 그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준비한 나라예요. 그 조선인민공화국에서 그 수입을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자부심이 있을 만한 그 행위였기도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남한 사회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군종이 버티고 있는데 여기서 군종을 무시하고 우리나라 그 건국을 선포해버리면 군종하고 싸우자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비현실적인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운형 씨는 그걸 좀 반대를 했어요. 근데 자기가 세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진행되면서 건준은 실패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뭐 그렇게 건준 실패하고 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가다가 결국 여운형 씨도 암살을 당하죠. 근데 여운형 씨가 어떻게 죽게 됐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밝히지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김일성이 죽였다는 얘기도 있고 이승만이 죽였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실제로 와서 죽인 사람은 그 한지근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와서 이제 총을 쏘아서 죽이거든요. 근데 한지근이라는 사람은 저기 그 백의사라는 단체 소속입니다. 백의사는 굉장히 그
극우 성향을 가진 그 테러 단체죠. 백이사는 사실 그 김구 선생하고 연관이 깊은 단체입니다. 김구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저는 뭐 김구 선생에 대해서 뭐 어떻게 평가할, 지금 이 자리에서 평가할 생각은 없지만 여운형 씨 암살에는 김구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조금 약간 위험한 발언이기도 하죠. 김구가 뭐 테러리스트는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김구 선생은 굉장히 좀 강경한 군국주의자 성향이 좀 있었고, 자기의 정치적 행보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 일단 죽이는 성격이 있었어요. 거기에 말려서 여운형 씨도 죽게 된 게 아닌가. 이 정도 생각하는데, 일단 이 여운형과 건국준비위원회까지만 해도 사실 진보 정치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이때는 어떤 당연한 조건반사적인 반응이었어요. 일제가 망하니까 우리나라가 나라를 세워야 된다. 우리 민족의 손으로 나라를 세워야 된다. 이런 정도의 반응이었죠. 근데 그 내부에는 진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굉장히 강한 극좌적인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이 많이 있었고, 저게 실패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은 뭐 남로당계열로 다 밀려가기도 하고, 완전히 혼란에 빠져가지고 일본이 망하고 45년에 이제 도망간 다음에 전쟁 전까지 약 5년간 굉장히 혼란기가 닥쳐오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가장 의미가 있었던 건국준비위원회도 그 시기를 그렇게 알차고 의미 있게 보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어떤 준비 부족이나 정보의 부족 뭐 이런 거였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고, 비록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걸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챕터를 넣어봤고요. 결국 이제 건준이 없어진 것도 미 군정이 불법 단체로 딱 정의를 하면서 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진보 정치의 관점에서는 건준보다는 이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전평이라고 부르는 단체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해방하고 관계없이 해방 훨씬 이전부터 일제 때 우리나라에 이미 노동자 계급이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됩니다. 구한말까지는 대부분이 다 농업인구였죠. 농민들이었죠.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한 일들이 이제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서 이제 항구를 대폭 확충을 하죠. 원산도 이제 항구 역할을 하기 시작하고 군산도 하게 되고 인천도 그렇고요. 그런 항구가 생기면 부두에서 하역 작업하는 노동자 계급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다가 자기 땅이 없어서 도망온 사람들이 노동자가 되는 거죠. 또 광산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합니다. 뭐 텅스텐이라든가 우리나라에 있는 상당히 우리나라 자원이 별로 없는 국가는 아니잖아요. 오밀조밀하게 이것저것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캐가기 위해서 광산도 많이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농토를 늘리기 위해서 간척 사업도 많이 합니다. 김제만 경평에 거기서 다 간척 사업해서 만든 땅들이죠. 간척 사업을 하니까 방주제를 쌓는 공사에 완전히 그때는 중장비도 없었으니까 다 인력으로 하는 거죠. 이런 각계각층의 노동자들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노동쟁이가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노동자들은 생각에 그 사람들 그때까지만 해도 자본과 싸운다는 개념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한테 일을 시켰는데 왜 돈을 안 주냐, 이렇게 항의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죠. 아주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거죠. 그런 노동쟁이들이 막 시작하다 보니까 한 번 싸우고 두 번 싸우다 보면 이게 싸우는 것도 실력이 듭니다. 쟁의라는 게 언제나 이 머리수 싸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은 연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지역에 있는, 자기 회사에 있는 노동자들끼리 만의 힘으로는 싸우기 힘들다.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우리가 힘들 때 너희들이 와서 도와주면 우리도 도와준다. 우리나라 전통의 품앗이 개념하고도 좀 통하는 노동자 계급들과의 연대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벌써 한 20년대부터 20, 30년간 싸움의 경험, 투쟁의 경험이 누적돼 있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해방되자마자 바로 전국적인 조직을 결성합니다. 전평이라는 조직이 생겼고, 그때도 이제 전농도 생깁니다. 농민들 조직도 생기죠. 근데 제가 왜 건준보다 이런 조직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냐면은, 실제로 제대로 된 정치라는 것이 항상 어떤 정치적 사상이나 철학이나 뭐 이렇게 학자들, 지식인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현실 정치는 결국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일반인들이 하는 게 진짜 정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정치가 아니고, 실제로 돌 등에 지고 날아가서 부두에서 방수제 만드는 사람들, 쌀가마니 지고 다니는 노동자들, 또 농사 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정치인 거죠. 이게 진짜 정치 활동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 전평은 45년도 11월 5일날 결성되고, 이제 허성택이라는 사람이 가장 앞에 서게 되는데, 저 밑에 있는 사진이 저겁니다. 그쪽에 전국 노동자 신문이에요.
잘 안 보이시지만 그게 이제 뭐 저기 메이데이는 노동자의 날 뭐 이런 타이틀도 보이시고 이 본격적인 노동운동이 사실 시작된 겁니다. 근데 전평의 몰락은 뭐 그 군정도 별로 관계없고요. 이건 이 전평은 저 이승만이 붕괴를 시킵니다. 이승만은 이 전평이라는 전국적인 조직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이 현장에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파악을 한 거죠. 이승만은 이 전평을 없애기 위해서 그 46년도에 대한독립촉성 노동총연맹이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이건 뭐 어떤 자료를 찾아봐도 이거는 그냥 어용 노동자 단체입니다. 전평을 파괴하기 위해서, 전평을 상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체고, 이런 두 단체, 노동계의 큰 단체가 두 개가 생겼는데 그 두 단체가 대립을 하는 게 계속 이어지죠. 그 대한독립촉성 노동총연맹이라고 이승만이 만든 그 어용 단체가 오늘날의 한국노총의 전신입니다. 이게 대한노총이 됐다가 한국노총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평은 그때 싸움에서 밀리면서 이제 소멸되죠. 그러다가 이제 그 4.19 직후에 잠시 또 생기는 듯하다 또 망가지고, 그 5.16 들어오면서 망가지고 계속 오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민주노총으로 다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 노동자들 사이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노동단체. 근데 그때 전평에 대해서 전평이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쟁의도 많이 벌이고 스트라이크도 하고 막 뭐 투쟁도 하고 그랬었는데 왜 전평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는가? 결국 이것도 이제 이 노동자 단체를 불온시하는 세력이 우리 사회의 주류 시각이라는 거죠. 항상 노동자들이 뭘 모임을 하게 되면 사실 이 사람들은 그 좌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노동운동을 할 때 항상 좌파들이 협조를 하죠. 공산주의 남로당하고 같이 연계가 되고 막 하는데 똑같이 건국준비위원회하고도 연계가 되고 민족주의 진영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나라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내려오는 공개적으로 이기되는 역사에는 전평은 굉장한 좌익 조직으로 알려져 있죠. 막상 전평 회원들 보면 그냥 중심지는 노동자들이 뭐 무슨 사회주의 공부를 언제 하고 공산주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도 항상 노동자 운동에는 굉장히 이 사람들을 좌파로 몰아붙이고 불온시하는 시각이 존재했었고, 그게 그 이승만이 주도하는 어떤 그 노동운동을 억압하려는 그런 행동에 기초가 됐다. 우리나라 해방되기 전서부터 그런 흐름이 있었고 지금도 있다라는 거죠. 저 때의 역사하고 지금 현재 역사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잘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건준도 망하고 전평도 망하고. 근데 전평 얘기에서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고 싶으면 건준이 망했기 때문에 전평이 망했다라고 보면 좀 틀리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전평이 붕괴하면서 건준도 같이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왜냐? 그냥 손발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 전평이 그 건준의 역사를 얘기하면 항상 전평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건준에 대해서 몰입을 하다 실패했다 이렇게 하는 역사는 실제 앞뒤 맥락이 끊어진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평이 실제로 먼저 존재를 했고 전평의 기반 하에서 지식인들이 건준을 만들어낸 거고, 그 전평이 붕괴함으로써 건준도 힘을 잃고 그냥 뭐 별로 그 힘도 못 쓰고 그냥 스르륵 죽어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건준과 전평 얘기를 좀 길게 했고요. 근데 이제 저 때까지만 해도 이제 과연 우리나라에서 진보 정치, 뭐 진보적 이념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는 찾기는 힘들어요. 당시에 유행하던 건 이제 민족주의냐, 뭐 공산주의냐, 뭐 이런 싸움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제 이거 혹시 이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일반적으로 생소한 내용일 겁니다. 이게 제가 그 연구라고 좀 그렇고 저는 뭐 역사학자가 아니니까 제가 계속 쫓아다니던 이제 그 역사적 얘기에서 가장 특이한 거라고 발견하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진보 이념, 정립된 진보 이념으로는 최초의 이념인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성 씨는 이제 본명이 조용훈이고 이제 그 구한말 굉장한 양반집 출신이고 지식인이죠. 그 유학도 많이 갔다 오고 필명이 소왕이라서 조소왕으로 불리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해서 임시정부의 정치적 이념을 정립한 겁니다. 저게 그 임시정부 얘기하면서 삼균주의 얘기 잘 안 나와요. 근데 사실은 그 임시정부에서는 이 삼균주의가 그 임시정부라는 어떤 그 나름대로 그 정부 아닙니까? 정부. 우리나라의 정부인데 그 정부의 그 기본이 되는 정치적 이념을 이걸로 채택을 한 거죠. 그게 지금 와서 보면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삼균주의가 저 밑에 저거는 독립기념관에 저 기념비가 있는데 정치의 균등,
경제의 균등, 교육의 균등, 이 세 가지 균등을 얘기를 합니다. 이걸 그 당시 한자를 많이 쓰니까 균정권, 균리권, 균학권이라는데 정치 균등은 사실 뭐 기본적으로 저거죠. 그냥 보통선거, 그러니까 1인지 한 표를 가질 수 있다. 지금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이었겠죠. 저게 20년대에 나온 얘기인데 구한말 시절에는 천정권이라는 건 양반들한테만 있었잖아요, 사실. 뭐 물론 양인들도, 농사짓는 양인들도 과거 응시할 걸자, 자격은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양반 임내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정치를 하는 거고 노비나 농민들은 정치에 개입을 못하죠. 근데 그때 그 왕조가 그 일제에서 망가진 지 몇 년 되지도 않아가지고 당시 구한말의 지식인, 구한말에서 교육을 받은 지식인이 저 삼균주의를 세웠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빠른 시간 내에 왕정을 포기하고 그 현대적 정치 이념에 가까운 얘기를 했을까? 이런 의심이 약간 든다는 거죠. 균정권은 그러다 치더라도 균리권이라는 거, 이 균리권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건 극적하죠. 경제적인 균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먹고 살아야 되고 그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그 기회를 줘야 되고 이거 지금의 기준으로 봐도 균리권, 그러니까 경제의 균등 같은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불안한 발상이죠. 흔히 우리 사회에서 봤을 때. 근데 거기다 또 웃기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뭐 좌파의 역사나 뭐 그 진보의 역사나 다 훑어봐도 이거를 어떤 그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볼 때 뭐 프랑스에서 뭐 자유, 평등, 박애 뭐 이런 거 뽑고 막 그러는데 이게 들어간 나라는 하나도 없었어요. 균학권, 교육 기회의 균등을 얘기합니다. 어떤 한 국가가 정부를 만드는데 그 정부의 핵심 이념 세 가지 중에 교육의 균등, 교육 기회의 균등이 들어간다는 건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자녀들 교육시키는 거에 너무 지나치 광적으로 몰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들어갔을까 하고 이제 그 제 주변 사람들하고 쭉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권을 왜 다른 거 뽑을 것도 많을 텐데 뭐 강한 나라를 뭐 얘기할 수도 있고 군사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근데 왜 교육 얘기를 했을까? 당시의 지식인들, 그 당대의 그 구한말에서 이제 일제 초기에 활동하던 지식인들의 공통적인 인식이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나라를 뺏긴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 배워서 그렇다라고 생각했던 거라고 보는 거죠. 아주 저는 그냥 거칠게 표현해서 이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식인들이 모여서 한탄을 하면 생각해보기에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약해서 뭐 나라가 좁아서 사실 그거 아니죠. 그리고 저 전쟁에선 일본을 많이 이겼었잖아요. 근데 일본이 어느새 그렇게 강해져가지고 우리나라를 침범하는데 우리가 쪽도 못 쓰고 뺏기느냐. 우리나라가 거기서 말하는 교육이라는 건 전통적인 유교 그 한학 성리학이 아니라 그러니까 새로운 신문물에 관련된 교육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 그 안창호 선생도 교육의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그 교육의 중요성을 당대 우리나라의 그 앞선 선두에 서 있는 지식인들은 다 공유를 했던 것 같아요. 그 개념이 이 삼균주의에 들어간 거죠. 근데 그 교육 개념이 들어가면 그렇다 치죠. 근데 거기다 다 균자를 붙여가지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균등하게 제공해야 된다. 사실 이거는 그 뭐랄까 자유나 이런 것보다 평등을 더 먼저 얘기하는 그러니까 요즘 기준으로 봐도 상당히 좌파적인 개념들인 거죠. 근데 이 개념을 얘기했던 조서왕 씨는 좀 허무하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뭐 별로 이렇게 정치적 권력 잡지 못하고 그 왕년에 나이가 많은 축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전쟁 나자마자 바로 그냥 그 납북돼요. 자신 월급도 아니고 끌려갑니다. 끌려가는데 이 조서왕 씨한테 뭐 김일성 정권에서 뭐 권력을 줄 리가 없죠. 그냥 거기서 그냥 들러리 서 있다가 그냥 그대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조서왕 씨가 48년도 12월 달에 사회당이라는 당을 만들었는데 저기서 사회당은 사회주의의 사회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냥 조서왕 씨가 이렇게 찬밥 신세가 돼가지고 한번 만들어본 당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조서왕 씨의 삼균주의 얘기라는 건 이게 우리나라의 진보 정치사에서 가장 처음으로 정치에서 나온 그 진보 정치가 추구할 수 있는 하나의 개념, 하나의 이상으로서 딱 잘 명시화된 그런 거라서 얘기를 해봤고, 사실 진짜 제가 제일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이 아저씨입니다. 1899년생이고 강화에서 태어났다는데 조봉암 선생이죠. 호는 죽산이고 그래 보통 죽산이라고 부르고 죽산 조봉암 이렇게 부르는 사람인데 이분은 굉장히 특이한 그 경력을 갖고 정치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진짜 더 이상 이 사람보다 더 진성일 수 없는 그 진성인 공산주의자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성골 공산주의자입니다. 아주 젊었을 때부터 모스크바 가서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모스크바에 저희
그 학교 이름이 뭐더라, 무슨 모스크바 동방대학에서 2년 동안 공산주의를 배우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에 25년도에 조선공산당이 창단될 때 조직중앙위원회를 할 정도니까 이 우리나라 공산주의자들의 완전히 원초급인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모스크바를 다시 돌아와서 뭐 동방노력자 공산대학 그런 데 2년 공부도 하고 그러다 이제 32년도에 상하이에서 그 일제에 체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신의주의 홍보소로 끌려가서 한 7년 정도 복역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일제 말기에 이 사람이 아무 활동을 못하게 된 게 감옥에 있느라고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일제가 패망하면서 석방이 되죠. 석방해서 출감하자마자 인천으로 가가지고 그 공산당 조직을 다시 또 만듭니다. 그 천성 공산주의자고, 공산주의가 세상 최고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진짜 완전히 골수 빨갱인데, 이 사람이 조선공산당도 그렇고 남로당도 그렇고 역시 또 우리나라 공산주의계에서 가장 큰 권력을 잡고 있던 박헌영하고 충돌이 생깁니다. 그 충돌이 왜 생겼는지를 이제 쭉 제가 찾아보다가 굉장히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결국 이제 박헌영하고 싸우고 자기 이제 인천 쪽에 공산주의자들한테 배척을 받기 시작해서 의심도 받고 저 사람 수상하다 막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46년도 1월 달에 전향, 공산주의를 포기하겠다고 전향선언을 하는데, 전향선 하면서 당시에 그 공산주의 조직들을 다 비난을 합니다. 비판을 하고 자기는 더 이상 공산주의를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되게 신기해요. 첫 번째, 인민위원회, 그러니까 인민위원회는 건준의 산하로 각 지역으로 설치된 인민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가 대부분 공산주의자들이 장악을 했었죠. 인민위원회가 조직이나 운영면에서 문제가 많다. 현재라는 뜻이겠죠. 현금의 인민위원회는 공산주의자들의 정치 구락부에 지나지 않는다. 요즘에도 가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니들 저 정당 활동하는 거냐, 동호회 활동하는 거냐, 뭐 이런 거. 당신들 아무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는 공산주의 타령만 하면서 그냥 그 구락부라는 건 이제 클럽이라는 말이 일본으로 가서 구락부에서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온 거죠. 이게 그냥 공산주의 동호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비판을 하고. 두 번째, 민전이라는 건 이제 민주주의 민족전선이라고 당시 이제 미군정 시기에 서울에 결성된 공산주의자 조직입니다. 민전에 공산당원이 너무 많아서 비당원 군중의 능동적 행동을 스스로 제약하고 있다. 그러니까 니들 공산주의를 배웠다는 애들, 공산주의 당원이라는 좀 잘한다는 애들이 그 서울에서 조직을 해가지고 일반 시민들을 더 많이 끌어들일 생각을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억누르고 자기들 잘났다고 설치는 거 아니냐 지금. 이건 굉장히 요즘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똑같아요. 세 번째, 이제 이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모스크바 3.3회의가 저거죠. 그 신탁통치 결정한 그 내용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굉장히 다릅니다. 미국은 뭐 신탁통치를 반대하고 소련이 찬성한 게 아니라 사실 소련이 반대를 했었죠. 근데 이거를 동아일보에서 그냥 대대적으로 오보를 내고 막 이상하게 일이 꼬이다가 박헌영이 여기서 스텝이 꼬이고 막 그러면서 그 좌파 진영이 찬탁을 하는 것처럼 얘기가 돼가지고 민족의 배신자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걸 비판을 하는 거죠. 모스크바 3.3회의의 지지투쟁에 방침은 옳았지만,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얘기는 옳지만 기술적으로 졸렬했기 때문에 군중들로부터 배신자로 나게 찍혔다. 요즘에도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항상 옳은 얘기하면서 사람들한테 욕먹는 거. 그리고 네 번째, 무원칙하다. 당신들 행동이 너무 즉흥적이고 왔다 갔다 한다. 무원칙하다. 이게 당시 이제 남한 뭐 전국 조선반도 전체죠. 그를 장악하고 있던 정권 전체를 상대로 이제 이 사람이 비판하는 겁니다. 다섯째, 정파적이다. 저는 이 축산 조공암의 생애를 굉장히 막 다각도로 많이 책을 찾아보고 읽어보고 자료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현대에 와서 정치를 해도 똑같을 것 같아요, 사람이. 그때와 지금과 우리나라의 정치 환경이 바뀐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저 사람은 그 전향하고 나서 그냥 끝나지 않았어요. 전향하고 그 48년도에 재헌의회 만들어질 때 국회에 진출합니다. 거기서 이제 헌법을 초안을 잡는데 거기 참여해가지고, 그때도 이제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법에 관련해가지고 뭐 범인이 잡혔을 때 고문하지 말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아주 긴급한 상황이면 영장 없이는 사람을 구금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좀 근대적인 법안을 많이 제안을 했는데, 당시 이제 그 의회를 장악하고 있던 세력들이 그걸 많이 거부를 하죠. 그러면 죄인을 어떻게 잡으라는 얘기냐, 수사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뭐 이런 핑계를 댑니다.
그 싸움 거의 요즘에도 많이 자주 벌어지는 내용이에요.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아주.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을 또 하죠. 이 사람이 초대 농림부 장관이 됩니다. 초대 농림부 장관. 이승만 정부에서 초대 농림부 장관이 돼가지고 아주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업적을 하나 만들게 되죠. 그 토지개혁을 단행한 장본인입니다. 이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2대, 3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하죠. 이승만하고 붙어가지고 두 번 다 지긴 했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하다라고 생각된 이승만의 이승만의 어떤 술수를 못 이기고 결국 이제 잡혀서 간첩 혐의로 국가원법 위반 혐의로 잡혀서 사형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그런 인생을 살아온 조봉암의 인생을 봤을 때 어떤 얘기를 우리가 더 해볼 수 있냐면은 방금 얘기 나온 이제 토지개혁 얘기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승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권력 구도는 되게 좀 혼란스러우면서도 복잡하게 짜여져 있는데 이승만은 사실 의회의 지지를 별로 못 받았습니다. 의회에선 가장 강력한 세력은 한민당 세력이었죠. 한민당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기주계급 출신하고 뭐 유학파들, 뭐 인텔리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에서 좀 약간 세력이 좀 있다는 사람들이 모인 데가 한민당이고 이승만은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서 대통령이 당선은 됐지만 사실 정당의 지지기반은 별로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자유당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의회도 장악하게 되죠. 근데 저 때만 해도 이승만은 좀 곤혹스러운 상태였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승만은 미군적인 눈치도 봤어야 돼요. 미군 쪽에서는 계속 이승만한테 너무 당신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남한테 좀 그럴싸한 일을 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압력이 들어왔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도 자기 입장에서 좀 곤란한 점을 약간 무마하기 위해서 초대 내각을 구성할 때 자기 쪽 사람이 아닌 사람들의 신망을 얻고 있는 좀 다른 정치 세력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이승만의 가장 큰 경쟁자는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었죠. 그러면 자기가 굉장히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 땄다고 굉장히 유명한 유식한 사람이고 독립운동 오래 했고 이런 것만으로는 이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자꾸 일반 국민들은 뭘 생각하냐면은 이승만과 김일성을 자꾸 비교했다는 겁니다. 당시에부터. 그럼 이 농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그럼 일제 때부터 계속 거대한 지주들이 장악하고 있다. 이 논을 어떻게 할 거냐, 땅을 어떻게 할 거냐. 북한에서는 땅을 다 압수해가지고 무상으로 나눠줬댄다. 남한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안 되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거겠죠. 우리 남한에서 이거 안 되면 난 북한 가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고. 이승만을 지켜보는 그런 압박감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이승만 입장에서는 토지개혁을 하긴 해야 되는데 토지개혁 한다고 그러면 지주계급들이 모이는 한민당은 결사반대할 거고 자기 땅을 다 뺏기는 거니까. 그렇다고 또 미국에서는 그런 어떤 충돌이나 혼란이 발생하길 원치 않고 아주 곤란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머리를 써가지고 낸 결론이 조봉암이라는 거죠. 좌파 출신, 공산주의자 출신이고 또 사람들한테 인기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조봉암을 불러다가 토지개혁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한민당의 원하는 이승만이 아니라 조봉암한테 가는 거죠. 그럼 나중에 조봉암을 떨궈내면 이제 끝난다. 뭐 이런 식의 정치적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승만은 충분히 그런 거 할 정도로 세련된 정치관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말이 좋아서 세련된 거지 아주 능구렁이었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봉암이 들어가서 한 토지개혁은 대단히 훌륭했어요.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제 표를 제가 하나 어느 논문에서 발췌해서 갖고 온 겁니다. 이게 조봉암이 만든 최초의 안이 맨 왼쪽에 있는 농림부 안이에요. 이게 1인당 소유의 한도를 이정보면 이제 일정이 3,000평이니까 6,000평 정도 되는 거죠. 이정보로 제한을 하고 보상 연할 3년 거치 10년 균할 10년 분할이라는 건데 3년 지나서 10년 동안 매년 얼마씩 갚아라 뭐 이런 기준을 세워주고 이 지주들한테 땅을 뺏어야 되니까 그 보상지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1년 소출의 15할. 그러니까 1년에 이 논에서, 어떤 논에서 한 100만 원씩 나온다. 그러면 150만 원을 땅값으로 보상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땅을 사는 거죠. 지주한테. 그리고 일반 농민들한테 땅값으로 12할을 받겠다는 거예요. 10년간 구분을 해가지고. 농민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땅이 생깁니다. 땅이 생기고 그 땅값을 1년에 한 쌀이 100만 원치 정도 나오는 땅이라면은 매년 12만 원씩
총 120만 원을 갚으면 그 땅이 자기가 되는 겁니다. 10년 동안만 고생을 하면은. 저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 합리적일 수 있죠. 농민들한테는 3년 거치가 없이 첫 해부터 바로 이제 10%씩 받는 거죠. 10년 분할이니까.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 지주들은 3년 후부터 땅값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부담도 적고 그동안 뭐 소출도 좀 변화가 있고 그러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안을 만들었는데 정부 내에서는 이게 정부의 부담이 너무 클 것이다. 왜냐하면 지주한테 보상해주는 값이 15알이고 농민한테 주는 값은 12알이니까 3알의 차이를 정부가 부담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전국에 있는 돈에 다.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기획처에서는 바로 반대를 하는 겁니다. 땅값을 지주한테 살 때도 28 받고 그때 평균 지가가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그 논의 1년 소출의 한 2배 정도가 그 논 값이었대요. 그 일반 시가가. 그래서 그 시가대로 그냥 28 주고 그 농민들한테 28을 받아야 된다. 농민들한테 돈 받은 거 그대로 지주한테 주는 식으로 가자. 정부는 돈 하나도 안 드리겠다는 뜻인 거죠. 근데 이게 28로 하게 되면 농민들이 부담이 커지는 거죠. 땅값을, 제값을 다 주고 사는 거니까. 그럼 그 농민들 입장에서는 토지개혁을 한다면서 그 돈을 제값 주고 살 바에는 뭐 하는 거냐, 이게. 내가 차라리 그 돈 주고 사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결국 우왕좌왕하다가 이승만이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15알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주들한테 15알 보상하는 걸로 하고 농민들한테 15알 받는 걸로 하고. 이런 식으로 토지개혁을 단행했는데 이 토지개혁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그 조봉암 씨가 굉장히 좀 제가 보기엔 선진적인 정치 행태를 보여요. 그러니까 전국을 순회하면서 각 지역의 농민이나 그 지역의 지주를 다 모아서 요즘 말로 하면 공청회 같은 거를 굉장히 다양하게 여는 거죠. 이 현장의 목소리를 다 듣고 그 현장의 땅값 확인하고 소출량 같은 거 체크하고 이런 데이터를 수집할 겸 그 사람들이 여론을 수렴하는 거죠. 당시 이제 이게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답니다. 그 농민들은 국가에서 임명된 장관이라는 사람이 지역에 내려와 자기들 말을 듣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감격을 했었다는 거죠. 지주들도 그냥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죠. 언제 북한처럼 땅을 다 뺏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장관이 직접 와서 말을 듣는다니까 거기 다 참석하려고 그래서 막 몇백 명씩 모여서 막 얘기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구한말이나 일제 때 정치를 겪었던 사람한테 굉장히 참신해 보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도의 권리가 있구나, 이제 세상이 좀 바뀌었구나, 이런 마인드를 널리 퍼뜨리는 그런 공로도 또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그렇게 농민들한테 다 돈을 돌린 다음에 농민들이 농사를 져서 쌀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 쌀 가격이 또 문제잖아요. 쌀을 유통망이 없었을 거고 도매상도 없었을 거고 농민들이 쌀을 갖다가 팔아야 되는데 팔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양곡 매입법이라고 최초의 법안을 기획을 해서 만들어냅니다. 이 양곡 매입법은 쭉 오다가 나중에 잠시 끊어놨다가 박정희가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80년대 90년대까지 이어지죠. 그때는 이름이 추곡수매가 돼가지고 보통 정부에서 농민들이 수확한 쌀을 갖다가 다 사주고 그 다음에 자기네가 사들이는 값보다 더 싸게 시장에 풀고 그 일부는 또 보관을 해서 군용으로도 쓰고 그렇기도 하죠. 그러다가 이제 보관하는 쌀이 품질이 떨어지고 우리나라 쌀 남아돌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법이 없어졌는데 굉장히 최근까지 유지되었던 추곡 수매의 원형인 양곡매입법도 조봉암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저런 정책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보기엔 국내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조봉암은 굉장한 공산주의자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국내 공산주의자들의 행태에 불만을 느껴서 전향을 해버렸고 또 갑자기 의회에 진출해가지고 헌법 초안을 만들더니 또 장관이 돼가지고 실제 행정 정책을 또 수립해가지고 집행을 하는 정도로까지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결과 이제 두 가지 결과인데 상당히 좋은 결과만 제가 써놨어요. 농업 생산량이 비약적 증가했다. 저때 토지개혁이 되기 시작하면서 터돌이 생활하던 땅도 없고 소작하기도 힘들고 부두에 가서 노동자 하다가 광산일 하다가 이런 노동자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땅을 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땅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보통 일반적으로 소작인들이 짓는 논에 비해서 40-50% 이상의 소출이 나왔답니다. 자기 땅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양곡 생산량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저 상황에서 한 4-5년만 더 유지가 됐다면은 갑자기 우리나라 농촌 경제가 좀 안정이 됐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애석하게도 1-2년이 안 돼가지고 전쟁이 터집니다. 전쟁이 터지면서 모든 게 올속되고 다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토지개혁의 의미는 굉장히 좀 크게 다가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설은 아닌데 이런 주장을 하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25가 터진 다음에 북한군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28일, 6월 25일부터 3일 만에 28일에 북한군 탱크가 서울에 진출을 합니다. 그럼 그 기세로 쭉 밀고 내려갔으면 더 빠르게 밀렸을 수가 있고, 그런데 서울을 점령한 다음에 북한군이 거기서 딱 스톱을 합니다. 안 움직이고 한 3일에서 5일 정도를 쉬어요.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가 확 밀려버린 국군이 뭐 전열을 재정비하고 미군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이 좀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가 되는데, 그거를 해석을 못 하겠는 거죠. 북한군이 왜 3일을 놀았는가? 이 중요한 순간에. 근데 그게 정설로는 그거죠. 박헌영이 남로당 조직이 살아있기 때문에 북한군이 서울만 점령을 하면은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남로당 조직이 봉기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면 남쪽까지 다 칠 필요가 없이 그냥 남한 땅 전체는 다 적화가 된다. 공산주의를 통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3일 동안 그 봉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봉기가 안 됐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박헌영이 축청을 당하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때 그 남로당 조직이 3일 내에 봉기하는 게 실패했던 이유가 토지개혁 때문이라는 거예요. 농민들이 자기 땅이 생겨버리니까 남로당을 안 하는 거죠. 전때까지 토지개혁이 안 됐었다면, 자기 땅이 없었다면 그 농민들이 진짜 전국적으로 다 봉기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면 6.25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아무튼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정설은 아니고 가설일 뿐인데, 만약에 그게 맞다면 토지개혁이 남한을 살린 거죠. 남한이라는 국가가 없어질 뻔했던 거예요. 사실 저거 없었으면.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6.25가 터지면서 진행되는 과정에 조봉암이 어떤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일은 조봉암이 내세우는 정치적 가치, 뭐 진보적 가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어떤 진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이런 측면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어떤 측면이냐면요.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이 터졌던 시점에 조봉암은 농림부 장관 그만두고 2대 국회 부의장이었어요. 그때 국회의장은 신익희였고, 신익희라면 뭐 아주 유명한 사람이니까 다들 아실 거죠. 전쟁이 터져가지고 조봉암이 신익희를 찾아갑니다. 자,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북한군이 쳐들어왔댄다. 그게 한 25일 낮이나 25일 새벽부터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뭐 25일 저녁, 26일 뭐 이 정도 됐겠죠. 신익희가 나도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대통령하고만 얘기를 해보자. 둘이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대통령 관저로 찾아갑니다. 경무대에 있었죠. 가봤더니 이승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미 이승만은 튀었거든요. 뭐 이승만 도망갈 얘기는 다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승만이 도망간 걸 보고 이 사람이 당황을 한 거예요. 당황을 해가지고 그러면 뭐 대통령이 도망을 간 모양이다. 그럼 우리라도 이제 국회를 정리를 하고 기밀서류 같은 거 다 태우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직원들 다 피신시켜야 되고 그 정리를 하고 우리도 대표를 하자. 그렇게 합의를 보고 다시 이제 국회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신익희도 도망을 가요. 조봉암이 혼자 남은 겁니다. 혼자 남아가지고 국회 직원들 다 처리하고 분수화 다 처리하고 뒷정리 다 하고 27일 날 한강 철교 폭파시키기 직전에 겨우겨우 다리를 건너서 탈출을 합니다. 그때 이승만은 대전 가가지고 대전에서 라디오 방송을 원거리를 연결해가지고 서울에서 가짜 방송을 하죠. 자기 아직 서울에 있고 물리칠 수 있고 뭐 의정부를 탈환했고 걱정하지 말고 서울에 있어라. 그래놓고 철교를 폭파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사람들 피난 못 가게. 그리고 신익희는 이제 자기는 이승만의 그런 행동을 보고 조봉암과 같이 국회를 의장이 처리를 하겠다고 해놓고 또 도망가 버렸고, 조봉암 혼자서 남아서 그걸 끝까지 다 간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겨우겨우 탈출했는데 그 와중에 조봉암이 가족을 못 챙깁니다. 그래서 김조희 씨라고 그 부인이었는데 그분이 실종돼요, 거기서. 그리고 재회를 못 합니다. 아마 죽은 거죠. 가족을 못 챙길 정도로 자기가 맡은 책임을 다하려 노력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 과정을 보면서 그때 국회 직원으로 있던 사람들 중에서 조봉암을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남재희 같은 사람은 자기는 조봉암이 얘기하는 진보 정치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조봉암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돕겠다. 이러고 따라갈 정도로 어떤 인격으로 감화를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놓고 조봉암이 열심히 보고 이제 다시 자기 도망을 가서 대전 가서 이승만을 만나요. 이승만을 만나는데 이승만이 만나기 전에 이제 조봉암이 서울을 탈출을 할 때 서울에 포스터가 쫙 깔립니다. 조봉암은 잡히면 죽는다. 잡히면 이제 사형에 처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산주의자 입장에서 보면 조봉암은 심각한 배신자니까. 근데 그럼 그 와중에는 서울에 있는 인민위원회가 다시 설치가 됩니다. 그 인민위원회에서는 조봉암한테 다시 자기한테 돌아오라고 또 권유를 하죠. 근데 조봉암이 그걸 거절하고 도망을 가요. 거절하고 도망을 가서 대전에 가서 이승만을 만났는데
솔직히 그런 상황이면은 정상적인 케이스라면 이승만은 조봉암한테 사과를 했어야 되겠죠. 자기가 할 일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목은 빠져서 도망오고 그랬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이승만이 오히려 조봉암을 비웃었답니다. 왜 그냥 서울에 남아서 공산주의자로 같이 어울리지 왜? 네 친구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비웃었다는 거죠. 이승만이 인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런 일화를 보면은. 그러고 뭐 52년도에 그 내각제 개헌운동 하겠다고 그 내각제 개헌운동을 조봉암이 추진을 하는데 추진한 이유가 이승만이 대통령을 하는 거 보니까 내각제 그 대통령제가 좀 안 되겠다. 대통령 주면 안 되겠다. 그 내각제 개헌을 하는데 실패하죠. 실패하고 거기서 막 그 임시국회에서 뭐 야당 의원들 헌병들이 와서 다 잡아가고 막 그런 부산 그 유명한 정치파동 그 사건이 또 벌어지고 휴전하고 다시 서울로 다 돌아왔을 때 서울에서 이제 신익희하고 조봉암하고 뭐 장택상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승만한테 가서 공개적으로 그 전쟁 발발했을 때 국민들 버리고 도망간 거에서 사과해라, 대국민 사과를 해라. 이승만 거기 그 자리에서 또 비웃으면서 거절했다는 거죠. 자기가 그걸 사과할 이유가 없다. 뭐 전쟁 남다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승만과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어떤 그 정치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인격이 드러나는 상황이라는 거죠. 만약에 조봉암한테 그런 게 없었다면, 그런 장점들이 없었다면 저 사람이 과연 저 이후에, 전쟁 이후에도 진보 정치를 계속 할 수 있었을 것인가? 라는 게 좀 의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민당 세력은 한민당 세력대로 몰려다 있고, 그 한민당 세력들은 저 이후부터 조봉암을 완전히 원수로 생각하게 되는데, 가장 큰 거죠. 토지개혁해가지고 땅 뺏어간 놈이니까. 그리고 이승만도 개혁도 이승만 계열대로 이 사람 인기가 너무 많아서 위험하다. 자기를 위협하는 세력이다라고 계속 깔아뭉개게 되고, 자기 주변에 같은 편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항상 모여있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진보당을 창당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 정치 이념만 설득해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우리나라 진보 정치사에서 가장 이제 멋지다고 보면 멋질 수 있고 재미있다고 보면 재밌을 수 있는 사건인데 제3대 대통령 선거에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 우리나라 제헌의회 시절에는 저거 했었잖아요. 그죠? 대통령은 직선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을 뽑은 다음에 의원들이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했었죠. 간선제였는데 그 의회를 장악하는 데 실패한 이승만이 자기의 어떤 국민적 인기를 바탕으로 또 집권을 하려고 직선제로 개헌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2대, 3대의 그 연속으로 이제 그 직선을 하게 되는데 사실 2대 때에도 조봉암이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합니다. 그래서 근소한 차이로 2등을 해요. 이 근소한 차이라는 것은 1등과 근소한 차이가 아니라 1등을 이승만이 압도적으로 이겨버리고 2등하고 3등 차이가 근소하게 2등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조봉암이 위협적인 존재라고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이승만이. 3대까지 오니까 전쟁도 끝나고 이제 그 이승만에 대한 인기도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대신에 이승만의 친위 조직, 뭐 자유당 조직 같은 거 많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 그때 이승만이 직선제를 만들어 놓고도 굉장히 그 자신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좀 겁을 많이 내는 그런 상황에서 3대 대선이 이제 치러지게 되는데 그때쯤 해가지고 조봉암은 진보당 창당 작업에 착수를 해가지고 지금 거의 창당이 다 된 상태였어요. 근데 다시 아직 당이 창당은 안 되고 진보당 창당 추진위원회 정도 레벨이었겠죠. 그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 그 한민당이 이제 몇 번 더 바뀌어가지고 된 민주당 쪽에서는 신익희를 대선 후보로 선출을 합니다. 그리고 부통령 후보로 장면을 뽑고요. 그래서 장면이 부통령 후보, 대통령 후보 신익희에서 저 아주 유명한 구호죠. 저 못 살겠다 가라보자. 저 구호가 저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진보당을 창당하려고 모여든 사람들, 그 진보당 창당 추진위원회에서는 조봉암을 그 대통령 후보로 추대를 하죠. 근데 당이 없으니까 무소속 후보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유명한 후보가 셋이 나온 거죠. 이승만이 가장 압도적인 강자로 있고, 그 다음에 민주당의 신익희가 있고, 무소속 또는 진보당 출신의 조봉암이 있고, 여기서 조봉암은 그 신익희를 찾아가서 협상을 초반에 완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아주 협상이 성공을 한 거죠. 근데 협상 내용은 무조건 이 대통령, 최소한 3대 대선에서는 이승만을 잡아야 된다. 이승만을 떨궈야 된다. 그리고 그 신익희 당신으로 단일화를 하겠다. 자기 사퇴를 하겠다. 근데 이제 공개적으로 사퇴를 안 하고 버팁니다. 뭐 왜 버티냐면은 야당 후보가 초반에 단일화가 되면은 이승만 진영에서 야당 후보를 죽일 것이다. 저때는 그런 시절이었죠. 사람 죽이는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계속 두 명이 같이 가다가 막판에 자기가 빠지면서 돌아주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아마 이승만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신익희가 죽습니다. 죽는데 목포에서 선거운동하고 기차 타고 서울로 올라오다가 열차 안에서 죽어요.
왜 죽었는지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의문 돌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가족들도 뭐 이런 가족들 얘기도 서로 엇갈리고 뭐 지병이 있었다는 둥, 아니 뭘 잘못 먹었다는 둥, 또 어떤 사람은 독살 당한 것 같다는 둥, 뭐 이게 많은데 당시만 해도 뭐 이렇게 그런 게 명쾌하게 밝혀지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 신익희가 죽어버리는 바람에 얼결에 조봉암이 단일 후보가 된 겁니다. 그때 조봉암이 단일 후보가 돼가지고 그 얻은 득표가 216만 3,800표로 얻어가지고 30.0%의 득표를 하는데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진보 세력이 얻은 득표율 중에서 제일 높은 겁니다. 여태까지 저기로 못 깨고 있어요, 아직도. 그 진보 정당이 이거 앞으로 뛸 수 있을까요? 예. 놀라가지고. 근데 그렇게 그 30%밖에 비록 얻지 못했지만, 저때 저 얘기도 다 해드려야 되겠구나. 저때 그 민주당, 신익희 후보를 냈던 민주당이 아주 그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 요즘에 민주당도 잘하는 행동인데, 그 신익희가 죽었으면 조봉암하고 단일합성까지 된 거고 내부에서 다 알잖아요. 그럼 민주당에서 전폭적으로 조봉암을 지지했으면 훨씬 더 나왔을 거예요. 당시에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이승만한테 더 이상 대통령 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가 흔히 나왔었습니다. 저 뒤에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담스러우시겠습니다. 빨리 할게요. 생각보다 좀 너무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아서 좀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예. 재밌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민주당이 조봉암 후보로 강제 단일화가 됐으니까 뭐 이승만에서 된 건지 누가 자연적으로 된 건지 모르지만 강제 단일화가 됐으니까 그때 조봉암을 다 밀었으면 조봉암이 당선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신익희가 죽은 마당에 그 조봉암을 자기네가 찍을 수 없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뭐 표현으로는 조봉암이 뭐 사상이 의심스럽다는 이런 얘기를 했지만 속마음은 그거죠. 우리 땅 뺏어간 놈인데 도지기 역동해가지고 우리 땅 다 뺏어간 놈인데 어떻게 쟤를 찍냐 그러면서 특이하게도 기권 운동을 합니다. 기권 운동. 그러니까 신익희를 기리기 위해서 투표를 하되 가서 기권을 해라. 그 기권표가 180명 표가 나가요. 그럼 그 180만 플러스 하면 한 45% 이상 넘어가는 거죠. 그럼 또 거기다 좀 뭐 더 몰아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었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저는 그게 그냥 편하게 우리들 흔히 하는 얘기로 기회주의적인 행태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못 먹더라도 너한테 줄 수는 없다. 뭐 이런 거. 우리가 이승만을 잡으면 우리가 잡아야지 니들이 잡는 건 곤란하다. 뭐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죠. 그 행동은 제가 보기에 그 민주당은 한 30년 넘게 지금도 그 행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저때 역사하고 지금 현대 정치사하고 차이가 없어요. 항상 똑같습니다. 한 가지를 짚을게. 한민당이 민주당이 생긴. 예, 그렇죠. 예. 그때 뭐 한민당이 뭐 우파, 신파 갈리고 막 이런 거지 말면서 저 당시에는 이 민주당으로 이미 바뀐 상태였어요. 예. 그렇게 3대 대사에서 이제 어떤 위협적인 득표를 보이니까 이승만은 깜짝 놀란 거죠. 그러고 나서 조봉암을 간첩 혐의를 씌워가지고 사형 판결을 내리고 사형 집행을 해버립니다. 그때 그 사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여가지고 조봉암이 대선까지 출마해가지고 30% 득표할 정도 되는 사람인데 저 때는 뭐 최근에는 뭐 왕대산 간첩 사건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저 때는 양명산 간첩 사건이었어요. 양명산이라는 사람이 무슨 잡화점 같은 거는 상인인데 이 사람이 휴전선 넘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를 했나 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북한으로부터 공작 자금을 받아가지고 대선에 나온 거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대선 끝나고 진보당이 창당된 다음에 진보당의 핵심 인물들하고 다 묶어가지고 다 구속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그 정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다 알았어요. 그래서 판사들도 이게 말을 안 달았거든요. 이승만 마음대로 안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유명한 정치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법원 가서 때려 부수고 뒤집어 엎고 뭐 용공 판사 물러가라 뭐 이런 데모하고 막 그러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이 무서워서 사형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죠. 내리고 나서 빠른 시간 내에 집행이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조봉암도 뭐 이렇게 뭐 만만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지자도 많고 굉장히 지지 세력이 큰 정치 아주 유명한 정치인인데 그 사형 집행이 저거 잘 안 보이네요.
사형 집행이 될 걸 예측을 하고 지지자들이 망명을 요청을 합니다. 망명하시라고. 지금 여기서 죽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죽지 마시라. 그리고 좀 뭐 일본이나 뭐 이딴 데 도망갔다가 다시 기회를 받아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근데 조봉암이 여기서 그 망명을 거절을 해버려요. 망명을 거절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 비슷하게 남긴 말이 저기 제가 그 중간에 있는 한 문장만 따로 빼놓은 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법이 그런 모양이니 별 수가 있느냐. 길 가던 사람도 차에 치여 죽고 침실에서 자는 듯이 죽는 사람도 있는데 60이 넘은 나를 처형해야만 되겠다니 이제 별 수가 있겠느냐. 판결은 잘 됐다. 무죄가 안 될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정치란 다 그런 것이다. 나는 만 사람이 살자는 이념이었고 이 박사는 한 사람이 살자는 이념이었다. 이념이 다른 사람이 서로 대립할 때에는 한쪽이 없어져야만 승리가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편하게 되는 것이다. 정치를 하자면 그만한 각오는 해야 한다. 그 얘기를 남기고 들어가서 스스로 사형을 당한 거죠. 그냥 자발적으로 죽으러 간 거죠. 근데 저는 그 문장 중에서 저게 아주 인상적으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라는 건 이제 몽키매직 이 박사가 아니고 이승만이죠. 나는 만 사람이 살자는 이념이었고 이 박사는 한 사람이 잘 살자는 이념이었다. 제가 보기에는 무슨 복잡한 철학적 개념이나 정치적으로 멋지게 표현된 문장들 떠나서 저 문장이 진보 정치를 가장 잘 표현한 거 아니냐. 제가 처음에 실제 진짜 정치는 노동자와 농민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도 똑같은 얘기죠. 이 사회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 그 사람들을 살게 해주는 정치가 진짜 진보 정치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얘기를 조봉암 씨가 똑같이 하더라고요. 죽기 직전에도 또. 근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 박사는 저렇게 했는데 자기가 이 박사한테 진 거죠. 졌으니까 도망간 거 그냥 죽겠다. 나를 죽여야 이 사람들이 편해질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제 발로 들어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이 문장은 이게 보통 살아있을 때 했던 어록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 돈이 준비가 되어서 한 것도 아니고 가능성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망하리라는 가능성이 있어서 독립운동한 것도 아니고 일본하고 싸울 돈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다. 물론 이회영 씨 같은 분은 이제 집안에 돈이 많아가지고 돈을 싸들고 가서 이제 학교도 세우고 막 그랬지만 돈도 없고 가능성도 없어도 자기는 참여를 했다는 거죠. 옳은 일이기에 또 아니하고서는 안 될 일이기에 목숨을 걸고 싸웠지 아니한가. 저 사람은 독립운동을 저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저런 식으로 했고 해방된 이후에 정치도 저런 식으로 했던 거죠. 저게 그럼 지금 또 똑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진보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도 역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와서 지금 진보정의당도 그렇고 통합진보당도 그렇고 진보신당도 그렇고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물어도 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왜 하는 거죠? 저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옳아서 하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 조봉암 선생이 돌아가신 다음에 진보정당도 바로 해산돼 버리고 우리나라의 진보정치가 완전히 맥이 끊기고 그 다음 한 30년 동안 진보정치는 사라져 버립니다. 완전히 없어져 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조봉암 선생이 해방 이후에 해방 전에 이제 공산주의 활동을 했을 때는 공산주의자로서 인상이 있었던 거고 46년도에 전향한 이후에 보여준 그 행보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진보 정치의 A에서 Z까지 다 보여주고 가는 사람 같아요. 저 사람이 한 대로만 제대로만 하고 저 사람처럼 따라 죽으면 안 되고 살아가지고 저분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게 그냥 진보 정치 아니겠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근데 조봉암 선생이 죽은 다음에 우리나라의 진보 정치는 맥이 끊어져 버립니다.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진보 정치란 말 자체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승만은 조봉암까지 잡아 죽이고 천년만년 갈 줄 알았더니 바로 몇 년 되지도 않아가지고 4.19가 벌어지고 이승만은 물론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4.19를 진보 정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근데 이것도 약간 좀 일반적이지 않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 4.19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승만한테 뭘 요구했던 걸까요? 그러니까 그냥 화를 낸 거잖아요. 당신 더 이상 도저히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하고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직접적인 원인은 3.15 부정선거고 선거를 너무 네 멋대로 하는 거 아니냐. 너 계속 해먹을 거냐. 그만해라. 그리고 넌 거짓말도 많이 하고 나쁜 짓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그만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면 4.19를 통해서 천재 집권 세력을 쫓아내는 다음에 새로운 집권 세력이 아마도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들어와서 4.19를 추진했던 사람들은 민주당한테 뭘 요구한 걸까요?
이 질문을 저는 사람들이 왜 안 하는지.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를 잘 지키는 정부로 했다. 이거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뭘 우리를 잘 먹고 살게 해달라거나 아니면 우리나라를 뭐 어떻게 바꿔달라거나 이런 요구사항이 뭐가 있었는지 저는 상당히 궁금해요.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4.19 덕분에 얼결에 지갑주듯이 정권을 잡은 민주당도 그 한 1년 정도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게 그 민주당 정권 뭐 장면이 수상을 하고 뭐 군보석이 대통령을 하고 막 그랬던 그 1년간에 민주당이 결코 못한 게 아니다. 뭐 잘했다. 그 뭐 박정희가 5.16으로 1년 만에 이제 정권을 뺏어가면서 군보 입고 들어와가지고 그 이제 5.16을 갖다가 비판을 하기 위해서 당시 민주당이 못한 게 아니었다라고 해석하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시각이 우리나라 사회에 꽤 많습니다. 뭐 그 박정희의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사실 민주당 정부에서 다 만들어놨던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제가 판단하고 제가 본 바로는 그때 1년 동안 민주당 진짜 못했어요. 뭘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느 정도로 못했냐면은 그때 당시에 장준하 선생 같은 분도 민주당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 뭐 무슨 계획도 기반하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참여했던 장준하 선생도 화를 낼 정도로 민주당이 못한 거죠. 얼마나 민주당이 못했냐면은 5.16이 벌어졌을 때 상당수의 사람들이 5.16에 기대감 찬 시선을 보였다는 겁니다. 너무 사회가 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건 5.16을 잘했다고 하던 얘기가 아니라 당시에 민주당이 정권을 얼결에 잡아가지고 아무 준비도 없이 어영부영하면서 1년의 세월을 허송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비판받을 구석이 충분히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5.16이 잘했다는 얘기 절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더 참고 기다리면서 좀 일이 잘 돌아가길 바라야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상황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19는 그냥 우리가 민주주의를 한다는데 자본주의가 됐건 뭐가 됐건 경제구조가 뭐 어떤지 뭐 이런 건 생각할 여유도 없었고 최소한 우리가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는데 기본은 지키자라는 정도의 요구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물론 그 말고 여러 가지 가치도 있고 중요한 사건 많습니다. 저는 아쉬운 게 4.19를 관통해서 5.16으로 다시 정권을 뺏기는 상황까지도 진보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목소리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상황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뭐 저때 힘들긴 했겠지만 뭐 복지 얘기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이 좌파적 가치가 나온다거나 진보적 가치가 제한된 게 저는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냥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정치를 하는데 이승만처럼 부패하지 말아달라. 이승만처럼 거짓말하지 말아달라. 이 정도였던 거죠. 이 상황이 약 한 20년, 30년 이상은 계속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저 때는 이제 이승만이 물러갈 때만 해도 민간인 독재를 민주 세력이 뭐라는 거죠. 독재 대 민주 세력, 뭐 이 정도의 싸움이 벌어졌는데 5.16이 벌어지면서 군부 독재가 들어오니까 이제 군부 대 민간인 뭐 이런 식으로 싸움이 벌어지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워낙 큰 싸움들이 진행되니까 거기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자는 진보적인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4.19, 5.16 그리고 뭐 80년 들어 전두환이 또 다시 집권하고 87년까지도 저는 87년이 4.19가 그대로 이어져서 87년까지 간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87년까지도 87년대 뭐 60항쟁 뭐 그 뒤는 바로 뒤에 나온 노동자 대투쟁까지 보더라도 이 과정에서 진보적인 목소리는 거의 없었다. 우리 사회에 영향을 줄 정도의 진보적인 가치가 얘기된 적도 없고, 심지어 뭐 그런 거 이제 70년대 전태일 열사가 노동 얘기를 하면서 얘기한 게 우리나라의 어떤 노동자들의 최소 생계비를 보장하라거나 뭐 기본소득을 달라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너무 독재자들이 이만큼 끌고 가버리니까 우리는 진보적인 얘기를 할 겨를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 시간 동안 진보적인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왔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아쉬운 얘기지만 4.19가 5.16으로 이어진 거는 좀 상당히 억울합니다. 뭐 그렇기도 하죠. 근데 4.19가 없었어도 5.16은 왔을 거예요. 4.19가 벌어지는 바람에 이 사람이 한 1년 연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4.19 끝나고 5.16 지나서 이제 계속 진보 정치는 지금 하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으로 계속 암울한 시대, 군부 독재 시대가 이렇게 계속 그때는 이제 독재 대 반독재, 반독재 투쟁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 민주화 세력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상황을 주도해가는 그런 중이었고, 그 중에서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장준하 선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준하 선생에 대한 얘기는 제가
그 딴지 라디오에 뭐 그것은 알기 싫다 초반에서 한번 그 좀 길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얘기하고도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정설만 얘기해야 된다는 법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도만 말씀드리는데 제일 큰 그렇죠. 장순환 선생의 일대기를 보면 뭐 많이들 아시잖아요. 독립운동 했었고 뭐 민족주의자고 또 굉장히 뭐 미국 스파이 교육도 받은 정도로 굉장히 군대 경력도 세고 뭐 무력도 보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또 문제도 있어가지고 뭐 사상계 같은 거를 계속 오랫동안 발간하면서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큰 공헌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 장준하 선생은 아마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군부 독재를 이제 박정희 개인한테 투사를 해서 봤던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정치적 사상적 변화라든가 뭐 정권의 교체 뭐 이런 거를 생각하기 이전에 최종적으로 나중에 장준하 선생이 죽기 직전에는 박정희가 사라져야 우리가 어떻게 좀 길을 펼 수가 있다. 박정희를 제거해야 된다는 생각에 몰두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주변 사람한테 아무도 안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가셨으니까 근거가 하나도 없는 얘기죠. 근데 몇 가지 단서들을 보면 이제 장준하 씨가 그 박정희 죽인 김재규하고 친했거든요. 언제 친했냐면 자기가 이제 국방위원회에서 국회에 들어갔을 때 국방위원회 소속할 때 전방 시찰을 나가는데 그 사단의 사단장으로 김재규가 있었어요. 근데 뭐 거기서부터 이제 김재규랑 사이가 좋아지기 시작해서 자주 만났답니다. 뭐 중앙정보부 할 때도 자주 만나고.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장준하 선생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 박정희를 암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 근거가 없어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추정인데 그냥 여러 가지 사건의 흐름들만 봤을 때 이 사람이 진짜 뭔가를 하려고 했다. 근데 그게 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 것도 아니고 반란을 주동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자리든지 그 찬스를 들여서 박정희를 저격을 하려고 하지 않는가.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보는데 뭐 그런 건 그냥 그 사이드 얘기고 장준하 선생이 그렇게 그 굉장히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투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준하 선생이 한 그 정치적 행동은 따끔합니다. 그냥 독재 좀 그만해라 예요. 역시 사유하고 똑같은 거죠. 독재가 끝난 다음에 뭘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는 워낙 독재가 이렇게 크게 사회를 뒤덮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독재를 조금이라도 걷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너무 빠져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빠진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사회 때도 마찬가지고 장준하 선생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장준하 선생의 뒤를 이어가지고 결국 이제 계속 그 민주당이 주도해가지고 반독재 투쟁을 하게 되는데 민주당한테는 그 생각이 있느냐? 없었다는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저는 그걸 뭐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사회 전체를 완전히 강력한 철권 통치를 하는 사람이 딱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좀 쫓아내는 거에 또 힘이 붙여 죽겠는데 그 사람 간 다음에 생각하면은 그건 좀 약간 비현실적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쉬운 것은 그 다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박정희 쫓아내면 어떡하려고. 박정희 죽자마자 바로 전두환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대안이 없던 거예요. 전두환 등장하니까 또 7년 동안 계속 아무 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장준하 선생 죽은 다음에 이제 그 반독재 투쟁이 양김한테 올라가지 않습니까? 김영삼, 김대중. 저 당시 뭐 70년대 뭐 김영삼 씨나 김대중 씨의 그 어떤 투쟁은 진짜 뭐라고 뭐 한마디도 욕할 수 없이 대단한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숨 걸고. 저는 그걸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역시 끝난 다음에 대안이 없었다는 겁니다. 박정희 쫓아낸 다음에 대안도 없었고 전두환 쫓아낸 다음에 대안이 또 없었어요. 왜 우리는 항상 이 대안이 없이 살아야 되는 거냐? 좀 그게 싫다는 거죠. 그렇게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러니까 진보 정치라는 게 완전히 실종된 상황에서 한 30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 이제 다시 조금씩 싹이 트는 게 87년에 와서 겨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87년도에 벌어진 사건에서 6월 10일 전후로 해서 벌어진 60항쟁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그 6.29 선언이 나오고 그러니까 일종의 항복을 반환했다 성공했다고 보는데 전 여기도 이 똑같은 맥락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 4.19 때와 달라진 건 뭐겠느냐? 이제 직선제를 하겠다고 한다, 개헌을 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바뀌는 건 뭐겠냐? 당신들이 군부 독재하던 뭐 전두환 노태우도 안 갔잖아요, 사실은. 그 군부 독재 세력이 물러간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없었던 거죠. 독재하지 않는 게 최선의 가치는 아니잖아요.
독재는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거고, 독재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 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4.19의 연속선으로 온 그 87년 6월 항쟁이 마감이 된 직후에 여기서 다시 이제 진보 정치에 싹이 조금씩 트고 있다는 징후가 보인 게 바로 7월, 8월, 9월 3개월간 그 87년 노동자 대투쟁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60항쟁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주장을 해요. 3개월 동안 약 3,311건 정도의 쟁의가 발생합니다. 전국적으로. 저게 시초를 끄는 게 그 현대그룹 계열사들이죠.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뭐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전국에 있던 뭐 그 기존의 그 가짜 노조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뭐 대한 뭐 촉성 어쩌고 하는 나중에 그 대한노총 됐다가 한국노총 된 그렇게 그냥 명목상으로 만들어낸 어용노조들이 내부적으로 노동자들의 반발에서 민주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요즘에 민주화라는 말 뜻을 다르게 쓰던데. 근데 그 어용노조가 민주화가 되고 노조가 없던 곳에서 노조가 급속히 막 생겨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힘이 모여가지고 민주노총이 다시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보는 거죠. 진보 정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동자 농민, 과거에는 노동자 농민이었죠. 지금은 노동자 농민의 비율이 과거보다 좀 줄었죠. 뭐 어차피 다 노동자라고 볼 수 있지만 자영업자 비율도 늘고 전문직도 비율이 늘고. 근데 그런 어떤 뭐 생산직 노동자만을 위한 건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일반인들의 직접적인 것,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정치가 진짜 진보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게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저 시점에서. 노동자 대투쟁이 벌어지면서 민주노총이 탄생하는 데까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짜 진보 정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시작했다. 라는 점에서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하도 중요한 사건이라서 사진도 큰 거 하나 뽑았습니다. 이게 저거죠. 울산에서 현대 계열사들이 투쟁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그렇게 일반인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뭐 노총까지 결성을 하고 노동쟁의가 발생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그 기반 하에 그 기반 위에서 정당이 생기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아직까지도 그런 면이 있지만 항상 노조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노조가 생겨야 그 위에 정당이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사람들이 생활정치하는 사람들 단체가 생겨야 그 위에 정당이 탄생할 수 있는 거죠. 기반이 없이 몇 명이 모여서 하는 정치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조봉암이 공산주의자를 비판했듯이 구락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구락부에 지나고 안 지나고 어쨌든 간에 그 13대, 그러니까 87년에 개헌을 하고 나서 처음 치러진 대선에서 양김 씨는 부여를 하기 시작했고, 그 합의를 못 받고, 그때 이제 그 민중후보 독자 출마론, 독자 추대론 같은 게 나오면서 백기환 씨를 중심으로 백선본이 만들어지고,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뭐 이제 민중의당 뭐 이런 거 하다가, 한겨레민주당 하다가 연합해가지고, 90년이 되어서 이제 11월 달에 민중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근데 민중당은 제 생각에 좀 이상하게 그 과소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소홀하게 대접받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의미가 큰 정당인데 이재호가 거기 출신이라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뭐 이우재, 장기표, 이재호 이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민주당을 만듭니다. 근데 그 지방선거에서는 한 번 정도 당선자도 냈어요. 근데 총선에서는 당선자를 하나도 못 내가지고 자동 해산이 됐죠. 그 민중당이 그 92년도에 해산되면서 그때 거기 합류했던 사람들이 크게 두 갈래로 갈라져가지고 한 계열이 청년진보당 쪽으로 간 거죠. 청년진보당 거쳐서 사회당 거쳐서 뭐 진보신당 뭐 이렇게 그쪽 계열이 하나 나오게 된 거고, 그다음 또 한쪽 계열은 이제 그 국민승리 21로 가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흐름인 거죠. 저기 저 감기가 의원님 계신 앞에서 이런 얘기하니까 되게 부담스럽네요. 직접 나가신 분일 텐데. 97년도의 정식 명칭이 그냥 국민승리 20일이 아니고 건설 국민승리 20일입니다. 건설 뒤에 저 느낌표가 2개 있어야 되는데 그걸 빼먹었네요. 97년에 이제 건설 국민승리 20일이 참 그 이름이 이상하지만 당입니다. 정당이고 후보자를 낼 수 있는 정당이었어요. 96년도 그 김영삼 정부 시절에 노동법 날치기 사건이 발생하는 바람에 그거에 열받은 사람들이 이제 한번 질른 거죠. 질러서 만들어지고 97년 대선에 고영길 후보가 출마해서 1.19%를 득표를 했었고, 99년도 11월 15일 날 해산된 게 저게 이제 뭐
위력이 다 떨어져, 힘이 떨어져 해산한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당을 만들겠다고 발전적 해산을 한 거죠. 해산하고 바로 창당 작업에 들어갔죠. 그 2000년 1월 31일에 민주노동당이 창당이 됩니다. 그리고 2002년 대선 때 권영길 후보가 출마해서 3.98%를 득표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이제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유명하다고 볼 수도 있고 그 유시민 씨가 이제 사표론을 제기해가지고 권영길 찍으면 이회창 된다. 그 사건이 바로 저 시점이죠. 그게 실제로 영향을 얼마나 줬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생각해보기에 최소한 2, 3%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당시 권영길 후보의 실질적인 득표율은 한 6, 7%는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때도 사실 좀 절박했으니까 저도 아는데 그 민주노동당도 노무현 되게 많이 찍었습니다. 그 2, 3% 넘을지도 몰라요. 한 4, 5%가 될지도 모르고. 어쨌든 3.98%도 적은 거 결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우리 사회에서 진보 정치에 대해서 약간의 이해라도 있고 관심이 있고 활동할 능력, 그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3%안 된다고 보거든요. 단지 근데 3% 미만이면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좀 지지해주는 사람들 몇 프로 더 생기면 기본적으로 한 10%는 받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민주노동당이 그러니까 요즘 인터넷 표현들이 뭐 리즈 시절 제일 잘 나오던 때가 2004년 17대 총선인데 저 때는 아마 2002년도에 미안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표 심리 때문에 이렇게 안 찍었던 사람들이 다 우르르 몰려가고 또 탄핵 직후고 그래요. 탄핵 직후 그때 저 시내 그 대회 같은 거 나가보면 다 지역구는 열린우리당, 뭐 정당은 민노당 뭐 이렇게 찍자. 그게 유행을 했었죠. 아니야 다를까 무려 13.1%표. 저것도 아마 기록이죠. 요번 직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그리고 오이석수도 그러니까 지역구는 우리당한테 다 뺏기고 2개 딱 남고 전국구 비례대표가 8개 10석 해서 진보정당 최초의 원내 진출 겸 야 이러다가 잘하면 원내 교섭단체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어떤 그 희망을 보여준 그런 특이한 선거였죠. 근데 저 때부터 내리막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내리막길을 가게 됐는지 얘기를 하기가 참 저도 부담스러운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4.19 아니라 조범암 선생이 사형 집행 당한 이후로 진보 정치가 씨가 말라버렸다 그랬는데 사실 그 땅속 깊이선 진보 정치의 씨가 끊일 리가 있겠습니까? 다 누구나 생각을 하죠. 사상가들도 생각을 하고 학생들도 생각을 하고 학자들도 다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지하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70년대 거치면서 지하 활동하는 친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80년대 본격적으로 이제 학생운동권 중심으로 좌파 이론이 도입된 뭐 그런 우리나라 현실을 좌파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뭐 이런 시도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 계열에서 이제 큰 흐름이 2개로 갈리면서 뭐 사구체 논쟁 나오고 뭐 NLPD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막 그러면서 결국 그냥 요즘에 가장 보편적으로 부를 수 있는 얘기는 자주파 평등파 싸움이라고 보입니다. 그 평등파의 흐름은 사실 그 노동을 더 중시하고 자주파의 흐름은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냥 그런 거는 다들 아실 테니까 간단히만 넘어가 보죠. 그 국민승리 21도 사실상 그 민주노총과 계열 사람들이 먼저 동을 떠서 만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자주파 쪽에서도 뒤늦게 합류를 하죠. 그래서 저 강기갑 의원님도 아마 자주파 쪽 전농청 출신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자주파와 평등파 사이에 그냥 어떤 그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도 같은 당을 하면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게 아니었을 텐데 그 정도까지 역량이 우리가 아직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권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당권 다툼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자주파 쪽이 승리를 한 거죠. 당권을 점점 장악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민노당이 국민승리 21이 민노당이 되고 민노당이 2004년도에 크게 성공을 거두고 여기까지는 되게 좋았는데 그 뒤로 당권 싸움이 내부에서 격화되면서 부작용들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다 기름을 끼얹은 게 저 이제 유명한 1심의 사건인데 신문에 보면 이런 조직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에 학생 운동권 잡아갈 때는 저런 거 많이 그렸고 저거 다 엉터리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것은 실제로 현재 그 민주노동당이라는 당에서 중책을 맡고 있던 사람들이 북쪽 인사를 만나서 그 당의 중요한 인물들의 인적사항을 넘겼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밝혀진 사실이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 그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되게 힘든 일이죠. 어떤 사상을 갖고 있듯이 간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뒤처리하는 과정도 엉망이 돼버렸고. 왜냐면 당시 이미 민주노동당의 당권을 장악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옹호하고 있었으니까 해결이 거의 불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1차 분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거기서 튀어나간 사람들이 진보신당을 만들게 되는 거죠. 저때 사실 저는 굉장히 실망하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둘 다 잘못한 거예요. 저렇게 당권 싸움을 해가지고 쫓아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튀어나와도 안 되는 거죠. 계속 그 안에서 싸웠어야죠. 근데 그때 느낀 아쉬움과 분노는 유도 안 되는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그 현장에 다 계셨잖아요. 저 때 얘기는 뭐 다들 아시잖아요. 저 얘기는 자세히 안 하고, 사실 저 사건과 관련된 제 얘기를 좀 하는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때 총선 전이었죠. 총선 전에 이제 통합진보당 후보자들 좀 부적절한 후보들이 몇 명 사퇴하지 않고 버티길래 딴지일보 편집부대에서 이거에 대한 기사를 하나 써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쓴 게 우리 안의 괴물 경기동부 해가지고 이제 글을 쓴 게 그게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당시에 딴지 한 보름치 조회수를 기사 한 개가 올렸어요. 그러니까 딴지일보에서만 한 50만 명 이상이 조회가 나왔고 제 블로그에서도 한 10만 명 이상 나왔고 그것 때문에 막 경향신문 찾아가서 막 인터뷰해가지고 제 얼굴이 막 신문에서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권파가 됐건 자주파가 됐건 뭐 평균파가 됐건 이런 관계없이 또 어느 한쪽을 내쫓아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일 하수 중에 제일 하수였던 거고 기존의 80년대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학생운동권에서 생긴 문화적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상당히 좀 어려워질 것이다. 저는 그 문화 속에서 그런 행태를 보이는 사람을 욕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그들이 계속 그들 사이에서 이어져 내려온 유지하고 있는 이제는 좀 버렸으면 좋겠는 그런 잘못된 문화를 어떻게 떼어낼 수 있는가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의뢰해오던 거 그냥 워낙 부족한 인력과 많은 당원과 이 사회에서 막 해왔던 상습적인 아무 생각 없고 이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잘못들 이런 걸 이제 좀 한 번쯤은 털고 가야 될 때가 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이상하게 전파가 되기 시작하니 사람들은 다 일제히 야 민주당 안에 그렇게 빨갱이가 많았어?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또 폭발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딱 30대 40대 우리 또래 바로 아랫세대예요. 자기들이 대학 다니면서 본 것도 있어가지고 걔들 원래 주사파는 원래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막 퍼지기 시작하고 그랬더니 또 기회는 있더라고. 조중동은 또 그걸 가지고 혹시 뭐 진보 얘기하는 사람은 다 빨갱이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상황은 아주 최악으로 갔죠. 지금 제가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는데 언제가 됐든지 간에 제가 그 글을 쓴 것 때문에 칭찬도 많이 듣고 욕도 되게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는 욕먹을 만한 글은 아니었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불똥이 튀겨가지고 진보당이 산산조각 진보 정당들이 분열된 거 이거에 대해서 제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관련되시는 분 만나게 되면 언제 한번 좀 꼭 사과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기사를 좀 성급하게 썼던 거 아닌가 사과를 한번 드리고 넘어가고 싶어요. 근데 사실 제 책임은 아마 요만큼일 겁니다. 전체 중에서. 그때 상황은 더 나빠졌죠. 그렇게 그냥 나갔는데 그 싸움이 모두 정리가 되고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끝날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지금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냥 그 모든 싸움을 다 정리해서 보자면은 저는 그냥 결론은 그거 같아요. 문화적인 잘못도 있고 전통도 다 틀리고 사상도 다르고 너무 복잡한 얘기인데 진보 정치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남아있는 가장 큰 두 가지 부류는 하나는 내가 하는 순수한 진보 운동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싶다라는 사람과 그거는 너무 추상적인 얘기고 외연을 확대하고 대중과 함께하는 실질적인 정치를 하고 싶다. 이 두 개의 싸움이라고 보는 거죠. 이거 다 저는 어느 한쪽도 손을 못 들어주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진보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 내부의 그 싸움은 아마 당분간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통합진보당하고 진보정의당 이 문제 말고도 그 옆에 따로 서가지고 팔짱 끼고 지켜보면 진보신당하고 사회당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합당해놓고 자기들끼리 또 싸우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그 매번 싸움하는 거 다 보면 메커니즘이 그겁니다. 나는 이렇게 순수하게 이 길을 가고 싶은데 너희들은 왜 여기 반대를 하냐. 너희랑 뜻이 안 맞아서 같이 못하겠다. 또 쪼개자. 그럼 이거 완전히 뭐 아까 조범 선생님이 얘기한 정치 구락구 활동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고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그냥 계속 그 진행되는 거죠. 군부하고 민간의 싸움이 진행되고 독재와 민주 싸움이 오더니 또 계속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사실 저 싸움들은 이미 다 그 효력이 다 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런 싸움을 할 틈도 없고 그리고 독재는 어지간히 끝났잖아요. 독재는 끝나고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 완전히 확보됐고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지금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여태까지 30년 동안 우리가 답을 못한 자, 이 모든 게 끝난 다음에 우리가 뭘 할 건데 이 질문을 생각을 해볼 때가 됐다는 거죠. 근데 그 질문은 87년에 만들어진 87년 체제 하에서는 그 질문이 힘들 것 같아요. 87년 체제를 끝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한열 시사진인데. 여기서 이제 그 시간이 좀 많이 오버했는데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현재까지 한번 쭉 정리를 해봤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뜬금없는 주제를 하나 꺼내본 겁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뭔지 혹시 아세요? 성서는 거의 팔리진 않았잖아요. 그냥 주는 거지. 성서하고 그냥 뭐 코란이라고 하는 꾸란 뭐 이런 거, 또 그리고 중국의 그 모택동 관련된 책 같은 거 뭐 이런 거 그냥 주는 책이랑 딱 빼고 이거 아시는 분이 거의 없던데. 가네지 인간관계가 예? 가네지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그 책은 탑10에 붙을 겁니다. 찰스 디킨스가 쓴 두 도시 이야기. 국어사전 별로 안 팔렸어. 그 찰스 디킨스가 쓴 두 도시 이야기가 단행본으로 2억 권 팔렸답니다. 그게 세계 최고 기록입니다. 물론 시리즈물은 시리즈 통사는 더 많은 게 많아요. 해리포터 같은 건 시리즈 전체 하면 4억 권이 넘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린 왕자도 1억 권 넘게 팔렸고 반지의 제왕도 많이 팔렸고 호밀밭의 파수꾼도 이상하게 많이 팔렸죠. 한 6,500만 부 팔리고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 같은 거 뭐 이런 게 많이 팔렸는데 그러면 세계적으로 많이 팔린 책 랭킹에 들어있는 우리나라 책 하나 들어있어요. 약 현재 4천만 권 정도 팔렸다고 그러는데 수학의 정석. 지금도 매년 엄청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수학의 정석은. 근데 어쨌든 뭐 학교도 몇 개 갖고 있죠, 그 사람이. 예. 책이 요즘에 안 팔린다 안 팔리다 해도 역시 많이 팔리는 책은 소설책이에요. 판타지가 됐든 뭐 해리포터도 소설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문학책이 많이 팔리는데 요즘에 그 룰을 깨고 서점에 가보면은 가장 그 초입에 들어간 입구에 막 수천 가지 깔려 있는 게 많습니다. 그게 바로 다 자기계발서들이에요. 자기계발서 얘기를 왜 뜬금없이 꺼내냐면은 요즘 사람들이 자기계발서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그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이 자기계발서가 아니라는 거죠. 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자기계발서는 그냥 단순해요. 그냥 자기계발서가 주는 건 롤모델 아니면 힐링입니다. 당신 이렇게 따라하면 성공한다. 아니면 너 지금 괴로우니까 내가 이렇게 위로해 줄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둘 다 전혀 해결책은 아닌 거죠. 저 롤모델 같은 것도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 책에 나온 대로 따라서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그렇게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기계발서는 자기계발서에 관련된 사람 중에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계발서를 쓴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책 팔아서 돈 버는 거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책값 날리는 겁니다. 물론 그런 책들이 동기도 부여해 줄 수 있고 좀 생활 습관을 고쳐줄 수 있고 이럴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런 책들은 그 일종의 마약 같은 겁니다. 순간적으로 이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이 뭔가 좀 더 노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지만 한 2, 3일 지나면 그 사람은 자괴감에 빠집니다. 아, 내가 이렇게 형편없이 살게 되는 것은 다 내 책임이구나. 내가 게을러서 그랬어. 이 책 쓴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부지런하고 머리도 좋고 노력도 많이 했어. 난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난 이렇게 못 살는구나. 이러고 아, 나는 역시 안 될 거야. 그러고 괴로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또 괴롭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보면 아, 나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고 또 다른 자기계발서를 들게 되죠. 그리고 한 3일 지나요. 그럼 또 반복되는 겁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답변인 거죠.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남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이 자기발서를 필요로 하는 대중들한테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자기발서가 어떻게 나오는 거죠. 왜 답이 없냐면은 애시당초 우리 사회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주 없지는 않겠죠. 재벌집 아들을 태어나면 뭐 그냥 태어나자마자 성공하잖아요. 이 계층 간의 이동 기회도 과거와 비해서 확연히 줄어들었고, 자기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안철수처럼 서울대학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서울대 입학 정원은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문제가 너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물론 뭐 자기 개인 안에 문제가 많이 있죠. 게으르고 나쁜 짓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거 좀 고치면 조금은 나아지겠죠. 하지만 왜 우리 사회는 일제히 이 개인의 바깥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안 보고 있는가? 왜 문제를 바깥에서 찾지 않는가? 오히려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고 다른 식으로 문제에 접근하려고 그러면 그건 너의 네가 너 안에서 책임을 안 잡고 바깥에서 변명을 찾는 거다 라는 식으로 비난을 막 합니다. 근데 안 그래요. 실제로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기회가. 개인의 성품이나 노력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사회에서 받쳐주지 않으면은 아까 스웨덴 얘기 나왔지만 스웨덴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뭡니까? 스웨덴이나 우리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닌데 결국은 부의 편중이라는 거죠. 아주 굉장히 단순한 얘기입니다. 그 돈이 몇몇 사람한테 몰려가 있고 그 돈이 사회적으로 이제 골고루 분산이 안 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기회를 점점점 뺏어가고 그 문을 좁히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든 그 개인한테 자꾸 네가 좀 더 열심히 해라, 네가 더 노력해라, 또 일을 좀 네가 좀 다르게 해봐라 이러지 말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걸 재조정을 하면 충분히 기회를 다시 늘릴 수 있는데 이런 답안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개인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우리 사회의 지금 현실인 겁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소위 진보 정치를 생각하고 진보적 가치를 따지겠다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일차적인 답변으로 나오는 거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첫걸음은 처음부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대책부터 내놓을 수는 없어요. 대책은 만들기 힘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게 첫걸음인 거죠.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해야 고칠 거냐, 고친다면 어떻게 고칠 거냐, 얼마나 고칠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우리 사회의 반 이상이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안을 말합니까? 저는 아까 그 얘기 들으면서 그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진보정의당이 만약에 3인주의를 모토로 삼고 얘기를 풀어나간다고 치죠. 당원끼리 얘기할 때는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당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야 우리는 3인주의를 하는 정당을 하고 싶은데 너 우리 당에 들어오지 않을래?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내가 왜 3인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왜냐? 그 사람은 아직 문제가 뭔지 인식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사회에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게 사실 정당이 임무가 맞습니다. 3인주의를 택하는 건 되게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 명이라도 당원을 빌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설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득하는 과정에서는 대뜸 3인주의부터 얘기해가지고 설득 자체가 어려울 거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설득의 방법은 새로운 가치관을 전파하고 그런데 제일 마지막 문장을 쓰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설득해서 입당시킬 때 설득하려고 노력할수록 설득은 더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글을 썼을 때 제 글을 읽는 사람들의 반응이 항상 그랬어요. 왜 너는 그래서 자꾸 훈장질을 하려고 그러냐,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럼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그랬더니 그 내용이 다 좋고 동의를 하는데 네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난 너 안 먹겠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거 사람의 본성이에요. 설득하려고 들면 설득이 오히려 안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문제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안을 얘기하고 이런 좀 훨씬 뒤에 있는 얘기 너무 앞서가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있는 문제점을 공유하는 거에서 첫 걸음을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점을 공유하기 되게 쉽죠. 자기개발서 얘기 같은 게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자기개발서 얘기는 아주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딴지라디오 그것을 하기 싫다해서 다뤘었는데 그 에피소드가 반응이 제일 뜨거웠습니다. 메일도 무지하게 많이 오고 답변도 많이 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도 약간 젊은 계층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게 있어요. 절실하게 원하는 게 있어서 김난도 교수가 아프니까 청춘이다 같은 거 쓰면 몇십만 개씩 팔리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 자기도 뭘 원하는지 모르고 원하고 있는 그거를
뭐가 결핍되어 있는지, 뭐가 모자라는지 이거를 알게 만들어주면 되죠. 너는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는 자기계발서 같은 거 읽어서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야.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인식시켜주는 쪽으로 나가는 게 낫지. 이미 결정된 대안을 가지고 설득하려고 들지 말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는 거죠. 중간중간에 막 얘기를 건너뛰어가지고 좀 연결이 매끄럽지 못하겠네요. 결론입니다. 이게 다 끝으로 정리하는 건데, 저는 진보라는 게 어느 특정한 정치적 사상, 어떤 특정한 사상, 정치적 입장, 이거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보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진보는 물론 자본주의도 아닐 것이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저는 삼인주의도 과연 진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이것도 조건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보는 그냥 현재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시도를 다 합쳐서 진보적 입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보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실 텐데, 제가 생각하는 진보는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깨닫고 그 문제를 사람들과 공유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를 찾아보는 과정. 이게 진보지. 그 결과적으로 대안이 뭐가 나왔다고 해서 그 대안이 진보인 것은 아니죠. 그 대안도 유효기한이 있을 겁니다. 10년 지나면 그 대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진보는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하나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런 개념으로 어떤 사회적인 발언을 하거나 사회에서 사람들을 설득해 나간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싶고, 우리나라 진보 정치사를 그냥 띄엄띄엄 점프점프하면서 아주 어설프게 정리한 게 이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하고 싶었던 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를 어떻게 아주 천국으로 만들고 싶지도 않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겪고 있는 소소한 문제들을 한두 개씩 해결해 나가보자. 이런 관점에서 진보를 하는 거고, 진보한다고 해서 정권 잡기도 힘들고 정책 하나 통과시키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냥 하는 거죠. 옳으니까. 아까 조광훈 선생님 말씀대로 그게 옳고 그걸 꼭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길게 보시고, 지금 당장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마음 편하게 하고 싶은 만큼,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씩만 힘을 합쳐서 해나가시면 시간이 흐른 뒤에 조금씩 좋아지는 우리 사회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가 다 됐는데 질문은 뒤풀이 같이 하실 거니까 뒤풀이 이제 소주 한 잔 드시면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제가 대표로 질문 하나만 할게요. 안 하고 넘어가지 않고. 요 앞에 사회적 협의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여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자랑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 그 부분의 모토가 사람 사는 세상이었거든요. 어떤 분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막 빡빡하고 각박하고 제도전의 기회도 없고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 예. 그래서 사람 사는 세상이 먼저일까 아니면 사회적인 협의가 먼저일까, 여기에 대해서 박성호 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만 좀 개인적인 견해를 듣고 그게 싶어요. 우선순위 설정이 가능한 개념들인가요?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죠? 당연히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데 그 최종적인 목표가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거겠죠. 네, 그래서 사람 투자가 먼저인가? 이제 이런 논쟁으로 갈 수 있잖아요. 이거는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